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품사 두 번째 시간이네요. 동사랑 형용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44쪽을 펴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144쪽부터 145쪽 진도 나갈 거니까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그랬듯이 연필로 한번 학습활동 풀어보고 나서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144쪽을 펼쳐보면요. 위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 동사, 형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 두 개도 우리 지난번에 체언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 둘이 함께 묶이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능상 동일한 품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얘네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품사인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두루미와 여우가 만나는 장면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림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여우는 두루미에게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지만 두루미는 여우가 차려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두루미의 생각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루미가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 한번 읽어볼게요. 수프가 참 맛있겠다. 그런데 이런 접시에 수프를 담으면 나는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밑줄 친 단어는 두 개죠. 맛있겠다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먹지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들이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두 개의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먼저 맛있겠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먹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품사 완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다로 끝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전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만 등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고, 맛있다, 맛있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형태를 기본형으로 설정해서 사전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는 걸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맛있겠다의 기본적인 형태, 사전에서 찾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중간에 get이라고 하는 추측의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ge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get을 빼고 맛있다라고 해야만 기본형이 될 겁니다. 얘는 맛있다. 얘가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먹지는 지금 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지가 아니라 다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먹다가 기본형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로 끝나는 친구들은 기본형이 있고 형태는 변화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형태가 변합니다. 문장 안에서 맛있겠다, 맛있겠고, 맛있으며, 맛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요. 먹지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먹고, 먹으니, 먹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뒷부분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기능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장에서요.
주어가 있습니다. 숲프가 라는 주어가 있어요. 우리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숲프도 품사로는 명사네요. 그래서 주어가 있고 이 주어인 숲프가 맛있다는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네요.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지에 해당하는 문장도 나라는 주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주어로 대명사 나가 들어갔네요. 내가 먹다라고 하는 나라는 주체, 주어가 행동하는, 동작하는 것을 설명하는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먹지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서술어로 기능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이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상태라든가 주어의 움직임,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다, 풀이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서술어가 항상 문장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의미 면에서 우리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맛있다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프가 맛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프가 맛있다는 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수프의 상태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나 성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먹다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먹다는 움직임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여러분 먹으려면 손도 움직여야 되고 입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다라는 건 행동,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봤는데 맛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먹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앞에 체언에서도 봤듯이 형태와 기능은 동일합니다. 형태는 변하고요. 기능상으로는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품사를 분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형태가 변하는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변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체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라고 불렀었죠. 우리 다양한 9개의 품사 중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품사는 이 두 가지, 동사,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사에서도 형태가 변화하는 친구가 딱 한 조사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품사 자체를 살펴봤을 때 변화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만 가변어이고요. 나머지는 다 불변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기능상으로 서술어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이 서술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애들은 문장의 가장 뒷부분에 쓰여서 기본형이 있고 이 기본형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죠. 이 변화하는 걸 활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활용을 하는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용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용언 중에서도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밍업 측면에서 우리 동사와 형용사가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서술어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동사와 형용사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동사와 형용사에 관해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 대상의 움직임 또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알 수 있어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에 해당하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도 봤듯이 동사나 형용사는 항상 문장의 맨 뒷부분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날씨가 맑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라는 대상이 맑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날씨는 변화하거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맑은 상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맑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얘가 지금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 새가 하늘을 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새의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난다라는 단어가 대상인 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다음으로 왼쪽 그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연수가 달린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우리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계속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린다도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우리 요 단어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수가 매우 빠르다는 연수가 달릴 때 빠르게 달리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연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라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동그라미를 쳐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위에 동그라미 치면서 선생님이 다 얘기했는데 다시 분류를 해주자면 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위의 단어를 분류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맑다는 단어는 상태나 성질이었죠? 그러면 오른쪽에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날기 위해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죠? 왼쪽이고요. 얘는 근데 여러분 기본형이 난다일까요? 날다일까요? 얘는 기본형이 날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날 때,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 니은을 붙여서 난다라고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날다고요. 다음으로 달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달리기 위해서 움직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 적어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린다가 기본형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붙었네요. 니은을 빼야만 기본형입니다. 달리다가 기본형이네요. 그래서 우리 잠깐 공통점 한 번만 살펴보면 왼쪽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있잖아요. 품사로는 동사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표현할 때는 동사의 형태에다가 니은을 붙인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어 빠르다는요. 그대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얘도 그냥 기본형이네요. 그래서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지금 그 상태일 때, 그 성질일 때를 나타낼 때 아무런 형태의 변화가 없이 그 기본형 형태 그대로를 현재 시제로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동사의 경우는 니은을 붙인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서 오른쪽 문제를 보자면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다음 사진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표시해 볼게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이고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형태가 변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짜장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동사와 형용사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무조건 이 사진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앞에 있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걔부터 적어줄게요. 맛있다는 짜장면의 상태죠. 그래서 형용사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짜장면을 보면 바로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왼쪽에 먹다 적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짜장면을 보면 이걸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게 생각나기 때문에 살찌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살찌다는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이 점점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살찌다는 동사입니다. 살찌다. 동사에 넣어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살이 찌면요, 사람이 뚱뚱해지잖아요. 근데 살찌다는 날씬한 사람이 살찌면 점점 살찌다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뚱뚱하다는요, 이미 그냥 뚱뚱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뚱뚱한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뚱뚱하다는 형용사입니다. 안 신기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살찌다는 날씬했는데 살찌다로 점점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동사이지만 뚱뚱하다는 이미 그 뚱뚱한 상태로 완전 변화한 다음이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거. 선생님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걸로 뭐 젊다는 형용사인데 늙다는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늙다라는 상태일 순 없잖아요. 우리가 젊었는데 점점 늙어지는 걸로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늙다는 동사입니다. 젊다는 형용사고요. 이것도 되게 품사의 신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봤을 때 이 단어에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사고요. 움직임이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면 형용사다라는 거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젊다와 늙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 우리 탐구를 해볼 건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고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알맞게 형태를 바꾸어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동사와 형용사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형태가 변화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형태가 변화할 때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를 우리는 변화시켜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는 학습활동인 것 같은데 보기를 먼저 한번 보면요. 먹다 옆에 우선 품사를 써줬어요. 동사라고 써줬고 그다음에 밑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나는 간식으로 빵을 먹었다라고 표현했네요. 지금 먹다라는 기본형에서 엇이라고 하는 요거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거든요. 이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감으로 인해 과거의 상황을 표현을 해줬죠. 내가 간식으로 빵을 이미 먹었어요. 근데 그때 먹을 때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고 과거에 먹었기 때문에 엇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만약에 현재 먹고 있으면 나는 간식으로 빵을 먹는다라고 해도 문장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이야 라고 사람 이름 부른 다음에 맨 뒤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점심 먹었니?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 건이가 아니라 뭐 조금 높임말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선생님 점심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먹었습니까? 보다는 드셨습니까?가 좀 더 자연스럽긴 하겠지만 먹다라는 형태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먹었습니까? 라고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학습활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다가 동음이 이어져. 뭔가 먹었는데 맛이 쓸 수도 있어요. 커피 같은 거 먹으면 쓰잖아요. 그거는 형용사인데요. 지금 밑에 보면 나는 매일 일기를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손으로 종이에 글씨 쓰는 그 쓰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움직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움직임 있어요. 그래서 쓰다는 동사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쓰다 먼저 왼쪽에 있는 말들이랑 어울리도록 우리가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나는 매일 일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동사에 니은의 형태가 들어가면 현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항상 매일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는 우리가 니은을 써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요. 화오나 종이에 무엇을 쓰니?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썼으면 썼니?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는 현재, 밑에 거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쓰니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뭐 아니면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쓰면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다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의 맨 뒤에 쓰인다고 했는데 얘는 중간에 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콤마 앞에서 문장이 한 번 끝이 난 거예요. 얘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지금 주어는 생략됐어요. X가 글씨를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랑 그렇게 쓰면 누가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두 가지 문장이 이어진 거고 앞에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쓰니라고 하는 동사의 활용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뒷부분에 온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작다를 보겠습니다. 작다는 여러분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작다는 그 작은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옆에다가 형용사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문장을 한번 보면 너무 슬픈 문장이네요. 동유리는 눈이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여러분. 동사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 니은을 집어넣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 그냥 기본형 그대로 한다는 거 이야기했었고 동유리가 눈이 작은 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술을 하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신발이 너한테 많이 작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근데 뭐 만약에 왼쪽에 우리 썼던 것처럼 너가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신어봤는데 그 신발이 많이 작았니? 라고 물어봐도 되죠. 우리 왼쪽에 과거 시제 써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작았니?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판에 글씨가 작으니 뒷자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왼쪽이랑 또 맞춰주기 위해서는 칠판의 글씨가 작으면 뒷자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는 그냥 니였는데 오른쪽은 은이, 으면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앞에 말이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면 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살짝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아니고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 나온 문장들을 보면요. 주어가 다 있어요. 나, 동유리, 신발, 칠판의 글씨, 화온이, 그리고 X 이렇게 선생님이 설정했죠. 이 주어에 대해서 상태,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에 지금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주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므로 이들을 묶어 용언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이고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고 했네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가변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주로 서술어로 기능하는 친구들을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는 서술어로 쓰일 때 형태가 변화하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의문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라는 것까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사와 형용사 공부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품사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꼭 복습하고 교과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유익하게 잘 들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